금리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금리 말고 정부 정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 이제 이 윤석열 정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종의 반대급부 그 혜택을 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그 부담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정부 초반부터 이렇게 국제적인 그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다른 정책을 해서 다시 이게 오르거나 아니면 폭락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게 좀 다를 수 있겠죠. 이광수 의원부터 좀 들어보죠. 일단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70만 호 공급하겠다 네. 하고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 주겠다. 이게 사실 연결선상에 좀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민간의 규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좀 있냐면 집값 하락을 좀 방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제 완화책이 나오면 시장에서 반응할 테고 그러면 집값이 하락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다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전혀? 네. 이유는 뭐냐면 네. 큰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전 정부에서도 봤어요, 저희가. 집값이 폭등하는데 수많은 정책이 나왔는데 잡혔습니까? 그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반대로 지금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부양책을 쓴다? 사실은 방향성을 바꾸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상승하는 원인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동의하잖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금리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책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그 흐름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원인을 얘기하고 꼭 결과를 그러니까 이 영향을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직선상에서 생각하고 과거의 흐름도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정책이 뭐 판단을 보다 사실은 저는 정책이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 아직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시기적으로. 사실은 그게 문제라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근데 단지 이제 참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8.16 대책 때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갈 건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때 보면 뭐 여론조사 해봤다, 서베이도 해봤다 나오는데 그걸 살펴서 보면 결론은 이제 공급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 전 정부의 문제는 한마디로 그림만 그리다 공급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 상기부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복합개발 하나도 가는 게 없죠. 여전히 우리는 근데 멸실하는 건 의외로 1년에 한 3만 세대씩 멸실하거든요. 서울에서. 아파트나 이것저것 섞어서. 근데 공급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래서 풍선을 좀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해결 못해서 지금은 사실은 좀 마음속에서는 이거 시한폭탄 만드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을 빨리 해야 서민 되는데. 공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한문도 교수님. 이 정부가 지금 고민을 많이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필히 이겨야 되는 게 정부 입장이죠. 부동산 정책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를 자기를 지지해 준 시민들에 대해서는 보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공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하긴 해야겠는데 지금 금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 예. 우선순위가 일단 밀렸습니다. 부동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주택을 원하고 하니까 공급 로드맵은 가야겠고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월 달에 지금 발족을 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뭐 조정지역 대상 해제 풀었다는데 그 다음날 금리 인상을 해서 그 효과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기 집권 여당 그 지지자들한테도 했고 또 집값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로드맵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로드맵을 언제부터 공급했다고 던지면 이게 폭탄이 날라오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아니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무슨 공급이냐. 집값부터 연착륙 준비해라. 이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정부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공급 조절의 속도가 조절되겠구나라는 예측을 먼저 하시고 중요한 것은 정치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그 페이스가 한두 번 더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나 이런 입장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약간 제어되겠구나. 그렇군요. 그렇게 좀 판단하고 네. 시장에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만 대표님. 저는 정부가 너무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을 바라볼 때
지금 스탠스가 좀 묘해요. 이거는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뭐 거래를 늘리겠다는 건지 모호한데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출범하고 일시적, 한시적 배제,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하고요. 일시적 2주택, 상속세 뭐 이런 거, 종부세 좀 완화해 준 거 외에는 해준 게 없는데 저는 그런 논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의미가 없다. 네. 집값이 하락하는데 오를 때도 정책을 내놓으면 약발이 안 먹히듯이 지금 분위기도 대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집값이 오를 때 수많은 규제를 쏟아부었고요. 규제 지역들 지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규제 지역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풀어줘도 영향이 없다면 풀어주는 게 맞죠. 지금 분위기라면. 1년 만에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있고요. 투자 심리가 꺾였다면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줘도 사실 이런 집값을 주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굳이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받아서 살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시장 수요자들은 냉정합니다. 조정이 되고요. 내가 살만하면 사거든요. 그렇다면 집값이 올랐을 때 적용된 규제를 왜 아직도 안 풀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아까처럼 큰 방향은 못 바꾸지만 중요한 게 방향이 바꿨을 때 집폭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막 오를 때 규제를 막 강하게 했으면 집값이 떨어질 때 영향이 큰 것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 규제를 막 풀어주면 나중에 기준금리 금리 떨어지고 시장이 또 상승할 때 더 폭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따라서 정책을 만드는 거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요.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왜 한국에 조정 지역이 왜 필요합니까?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좋은 사람이고 서울에 투자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 다 구시대의 산물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의 건설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건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20% 30% 되니까 지역의 일부라도 풀어서 부양시키려고 그렇게 지역별로 규제를 따로 했는데 지금은 전국이 지금 부동산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과연 정책이 시장의 흐름 따라서 풀고 조이고 이게 근원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규제들을 저는 규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별로 규제하는 거 절대 반대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도 규제를 그렇게 안 해도 집값이 적당히 올랐다가 저는 적당히 조정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아직도 규제의 끈을 잡고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부 정책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규제를 풀고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둔다면 집값이 저는 그래도 폭등 안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사 이게 잘못 작동해서 아직도 그 끈을 쥐고 있다가 나중에 하락폭이 커지게 되고 심리 밸런스가 붕괴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 박근혜 정부 때 집값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줬습니까? 하락폭이 커지니까 내수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요. 소비도 감소가 되고요. 수많은 부작용, 세수도 감소가 되고 역전세난이 생기고 부실 채권 문제,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규제, 지역별 규제 그 끈은 놔두자. 시장 메커니즘에 어느 정도는 맡겨두자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가지고 리세션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의 강론으로 가보면 뜨끈뜨끈한 대형 호재를 연출시키고 있는 동네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팍팍 준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임대주택을 해야 되고 뭐 기부채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으나 그래서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고 10년 정도 지나면 진짜 그야말로 양극화가 극도로 더 벌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 서울시에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다 중요하고 뭐 전국 다 중요합니다만은 뜨거운 관심사가 여기서부터 사실 또 과열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또 침체가 시작되니까 그 얘기를 좀 이번에 김인만 대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압구정, 여의도 굉장히 좋은 동네고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사실 서민들이 접근 불가한 지역이에요. 저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지역을 일반화시켜서 이 지역을 잡으면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안정될 거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풀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의도가 1977년도에 지었는데 네. 언제까지? 그럼 100년 동안 쥐고 있을까요? 풀어줄 때는 저는 풀어줘야 되고요. 뭐 그들만의 리그가 되겠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한 3년?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파도 효과 막 생겨서 주변 지역에 막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여의도에서 그칠 겁니다. 절대 주변 지역으로 번지지 않아요. 지금 시장 수요자들은 이제 냉정을 되찾았고요. 금리가 더 올라가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태에서 여의도가 풀려서 광장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영등포라든지 뭐 강서구 집값이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들이라면 지어야 되고요. 뭐 그 부분이 여의도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르면 초과이익 환수라는 제도가 있고요. 양도세 또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발 정책으로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자. 시장에 맡겨라. 저는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압구정을 쥐고 여의도를 쥐고 쥐어 흔들었다.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은요. 5년, 10년 후에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도라하고 사실 김용만 대표님에 많이 동의하는 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라든 도시 정비 사업이 지금 저희가 법 개정 중에서 이제 권리 산정 기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합원 양도 기준이 되게 강화돼 있거든요. 즉 장기 투자가 된 거죠. 이제는 중간에 사고 팔고 이게 안 됩니다. 잘 많이. 그로써 당연히 큰 벽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좀 규제를 풀어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될 건데 그거를 여전히 또 큰 데니까 대출 규제도 있고 하니까 눌러놓고 공급만 막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김현 대표님 좀 더 추가해서 이거는 풀어줘도 된다. 풀어주는 게 맞다. 풀어줘야 된다. 네. 그리고 근데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 양극화는 어떨 거냐. 그거는 100% 일어난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시장을 접근하는 플레이어들을 지금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시장 플레이어들은 철저히 정부의 시스템에서 선별돼 있잖아요. 너 돈 있어 없어? 솔직히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그게 강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요. 이광수 의원. 예,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로 이 지역들이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면 양극화에 또 불씨를 당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 함의가 돼 있느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거에 좀 전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시장에 맡겨두는 거냐.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원천적으로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 이것도 공공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하는 건 정부가 참여하는 거고 좋게 만드는 건 시장에 맡겨두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철저히 공공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조망권이든 아니면 그 지역의 인프라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되고 공공이 계속 해왔고 지금도 공공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공공이 빠지고 시장에 맡겨주라는 게 아니고 공공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시장에 맡겨두면 잘 된다?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엄밀히 다시 얘기 드리지만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말을 되게 쉽게 하시는데 지금 한국의 특히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오히려 더 안 될 거다. 정부가 잘하기를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